사람이 10명이 있는데 집이 100개가 있으면 싸질까요? 비싸질까요? 집이 그렇게 남아돈다면 아무래도 싸야죠. 가격이 저렴해지. 그거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집이 지금 길바닥에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만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어떤 형태에서 수요가 있는 것인데 그 집이 남아돈다 그러면 가격은 당연히 하방 압력이 더 강하겠죠. 오늘은 연세대학교의 한문도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연세대학교 전경대학원에서 금융부동산을 가르치고 있는 이제 한문도라고 합니다. 네.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22년 말부터 네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특히 1.3 대책은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 네. 전매 제한 축소 네. 같은 조치를 이제 소급 적용까지를 맞습니다. 했는데요. 앞으로 서울 수도권 시장에 이 규제 완화 조치가 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일단 심리적으로 우리 2030 세대분들 말고 그 위에 한 번 정도 이런 대책 완화에 대해서 경험을 했던 시장의 수요자는 두 부류가 있잖아요. 실수요자가 있고 투자자가 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제도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투자하기 좋은 제도, 투기하기 좋은 제도예요. 뭐 2030께서 느끼셨겠지만 지금 이걸 하라고 하지만 나는 투기나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실수요자로 집을 마련하고 싶은 어떤 수요자 입장인데 나랑 관계가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은 뭔가 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냐? 시장은 항상 실수요자들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투자자들이 투자 수익성이 담보가 될 때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수요자들은 그 뒤에 따라가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 이 대책으로 인해서 일단 투자자들은 투자할 만한가 하고 계산을 해보겠죠. 계산을 해보면 현재 집값이 더 떨어진다고 하면 지금 투자한다는 거를 좀 기다리거나 계산을 하거나 조금 관망하거나 하겠죠. 근데 그런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실수자들은 어떻게 시장에 다가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주택 가격이 내려와야 다가가잖아요. 근데 아직 덜 내려왔다고 판단되니까 수요자들이 아직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규제 완화로 인해서 어느 시점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시장의 심리가 확산이 되면 조금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저 사람들이 사게 되면 집값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그 심리와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서 주택 가격이 하방하는 속도를 늦추거나 하방하는 어떤 폭을 낮출 수 있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죠. 이 요점으로 돌아오면 정리되면 시장의 하방 속도를 낮추고 폭을 낮추기 때문에 연착륙을 도와주는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지금 주택 가격이 적정하다라면 다행히 좋은 정책인데 모두가 느끼기에 저도 느끼기에 현재 주택 가격은 이 주택 소득 상황을 볼 때 소득 분포 상황을 볼 때 주택 가격이 아직도 너무 높아요. 네. 높기 때문에 이 대책이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건 다주택자와 건설사를 위한 대책이 아니야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결론은 정부는 여기서 실수요자나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동반됐더라면 그나마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경제위기, 금융위기를 사전에 막고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가 이해가 되지만 지금의 성향은 좀 일방적인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시장의 영향은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매물이 감소하고 일단 수요자들이 집값이 오를 거라고 판단되면 매물이 감소하겠죠. 들여지겠죠. 조금 더 비싸게 팔려고. 그리고 거래가 늘어나겠죠. 값이 오를까봐 불안하면 실수요자들이 지금이라도 많이 내렸으니까 사야겠다고 하면 시장이 움직일 텐데 지금 상황은 안 통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물이 감소를 안 하고 있고요.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역사상. 이렇게 엄청난 대책을 던지면 매물이 20에서 30% 감소해야 되는데 감소를 안 했습니다. 이 자체가 이따 다음 질문에서 매물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결론적으로 이 효과의 영향은 예전 같으면 환경이 2009년도 같으면 폭발적으로 반등하는 시장인데 지금 환경이 너무 달라서 현재 시장에 반응이 없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주택 가격이 괴리하고 두 번째가 금리라는 요인이 가세라면
그 괴리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거든요.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아직도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현상은 일시적 심리적 반등, 긍정적 반등을 주겠지만 현실적으로 지표상으로 나타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네. 대세 하락은 계속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3 규제 완화책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네. 지금 한 2주 정도가 지났잖아요. 2주죠. 예. 이렇게 지났으면 원래는 반응이 바로 좀 결과로 나와야 되는 아니, 난리 났죠. 그래요? 2008년도를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 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금리는 꼭 공부하시라고. 2008년도 기억하시겠지만 9월에 이제 리먼브라더스 터졌고 리먼브라더스 터지고 나서 이제 30-40% 폭락을 했습니다. 바로 폭락을 하고 나서 MB 정부에서 들어서면서 규제를 이제 풀기 시작합니다. 재건축 조합원 매수 숫자를 원래 하나밖에 못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풀어주고 재건축 용적률도 좀 풀어주고 뭐 다 풉니다. 재건축에 대해서도 다 풀고 세금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유예시키고 뭐 종부세도 좀 다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자마자 그걸 풀자마자 그리고 운이 좋았던 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미국이 금리가 낮춰야죠. 위기가 터지면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가 낮췄던 것처럼. 그래서 금리를 낮춥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추정되는 금리지만 5.25%였던 금리가 1년 사이에 2%로 내려옵니다. 기준금리가. 어마어마하죠, 차이가. 그러면 그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택을 부담할 때 이자나 원금 합해가지고 300을 냈는데 그게 150으로 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럼 살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주택가격이 바로 반등합니다. 그 나오자마자 매물도 다 감소하고 주택가격은 바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20% 회복, 한 7, 8개월 지나면서 예전의 고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내려간 거예요. 그게 시간이 별로 안 걸렸어요. 근데 그 초반의 조짐이 매물 감소가 1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매물 감소 안 됐죠. 두 번째는 금리가 지금 거꾸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틀려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 대비해서 여전히 부동산이 비싸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 고점 대비 지금 그래도 한 30-40% 하락을 했긴 했는데 그래도 소득 수준에 비해서 비싸다고 하면 여전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계산이 나오는데요. 소득하고 계산할 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뭐 복잡한 이런 데이터 필요 없이 그냥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되실 건데요. 소득 분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소득 분포에서 소득이 뭐 1에서 100까지 있을 때 20%씩 묶으면 5개로 나눠지잖아요. 그걸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10%씩 하면 10분위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상위 1분위 위에 분들은 집이 다 있겠죠. 2분위도 있겠죠. 왜냐하면 서울에 지금 유주택자가 50%잖아요. 51, 2% 하는데 그러면 50%까지는 그 평균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할 때 그러면 50% 분위, 그러니까 1분위, 2분위, 3분위의 반 정도까지는 집을 샀다는 얘기고, 그럼 3분위의 반 정도 분이 아직 안 샀다는 얘기로 그냥 단순 추정하면 되잖아요. 그럼 밑에 20, 40%가 있잖아요. 합이 50%가 아직 안 산 거잖아요. 그럼 평균적으로 이 20 맨 밑에 좀 저소득층에 가까운 분들은 계산을 해보면 서울의 소득, 가구 평균 소득 데이터가 이미 2020년 말에도 나왔고, 2021년 말 기준이 또 나왔고 올 초에 2022년 가계복지조사라고 있어요. 거기도 일단 표본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 금액을 계산해 보면 말씀드린 50% 남은 중에 마지막 분이 2개하고 위에 반토막 분위가 있잖아요. 그럼 이 반토막 분위의 평균 소득이 얼마냐? 평균 5천이 안 됩니다. 아마 4,000대일 겁니다. 4,500대. 그러면 계산하시면 아시겠지만 연봉 받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4,500 받으면 월 급여가 400이 당연히 안 되고 300, 70, 80이에요. 그럼 현재 서울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보셨겠지만 뭐 강남이니까 84평이면 13, 14억까지만 그것도 싼 거라고 하는데 강북을 가도 요새는 84제곱 국평이 다 10억대를 넘습니다. 그럼 그 10억하고 계산하면 딱 답이 나와요. 일단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대출이 껴야 되죠.
그럼 대출 이자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없는 사람은 이번에 발표된 것도 있잖아요. 금융자산연합. 거기 보면 갖고 있는 게 평균적으로 4.9억이에요. 네. 부채 1억에다가 그럼 4억이잖아요. 그럼 거기 부동산 전세보증금일 수도 있고 뭐 금융자산일 수도 있고 그럼 4억이 풀이란 말이에요. 평균이면 50%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4억 갖고 10억짜리 집을 살려면 6억을 대출받아야 되죠. 6억을 지금 대출 이자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300만 원 내야 돼요. 월. 이자만. 원금하고 합하면 400대가 돼요. 자, 그럼 계산 나왔죠. 네. 지금 그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할 수가 할 수 없죠. 없겠죠. 못 사죠. 집값이 비싼 거죠. 결론은. 네. 살려면 금리가 1%면 가능하겠죠. 음. 그 단위가 내려오니까. 왜? 생활은 할 수 있어야지 집을 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어떻게 봐도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좀 안 바쁘면 빨리 논문화 시켜가지고 탁 해야지 이게 기자분들이 써줄 텐데 결론은 뭐로 나죠? 집값이 비싸다 여전히. 그럼 내려와야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청년들이 그러면 지금 이거는 4, 5천 연봉이지만 청년들 평균 연봉은 그렇죠.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나라가 똑바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집값이 내려와야 정상이죠. 네. 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교수님, 규제 정책, 완화 정책이 조기에 빠르게 네. 나오다 보니까 혹자분들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좀 가격이 반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의견은 소수이지만 적지 않은 의견으로는 적어도 이제 하락이 좀 멈추고 지지선이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교수님 말씀처럼 집값이라든가 어떤 금리 쪽이 과거와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네. 상승은 어렵겠지만 이제 하락에 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런 의견도 소수지만 있거든요. 그런 쪽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분들의 의견의 근거는 뭔가요?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과거 사례를 많이 어떤 연구를 과거 하시면 사례? 방금 말씀해주신 2008년 이후에 네. 어떤 규제 완화책으로 2009년 사이에 이제 올랐죠. 올랐다가 이제 10년도부터 하락을 했는데 그 반등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그 반등 사례 때 금리를 얘기 안 하나요? 그러니까 그 금리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2%잖아요. 예, 올라가진 못하겠지만 네. 이제 약간 좀 지지선이 되면서 하락이 좀 기울기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 정도 의견을 말이 좀 애매모호하네요. 하락은 멈췄다가 아니라 음. 상승할 거답니까? 상승은 어렵겠지만 상승 어렵겠지만 이제는 바닥이다. 횡보할 이제 것이다. 횡보장으로 좀 갈 정도의 조건은 된 거 아니냐. 그분들은 혹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갭 투자를 하시거나 다주택자 하시거나 집값이 올라야 수익이 발생하는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실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 올리면. 그리고 저같이 집값이 오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짧지만 뭐 옛날에 뭐 글을 몰라도 국가를 위해서 정의심을 발휘하는 것처럼 지금 전쟁을 할 때는 아니지만 그런 마인드에서 그대로 말씀드린 거 팩트상. 그러면 지금 집값이 정상인가요? 아니죠. 아니다라는 것은 제가 아니라 저보다 더 훌륭하신 원희룡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은 저보다 더 좋은 학교를 나오고 더 좋은 공부도 많이 하신 분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더 얘기 끝났는데 저조차도 그렇게 동감해요. 그 근거는 있어요. 원희룡 장관이 얘기한 PIR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주로 1년 전부터 제가 강조하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높잖아요. 네. 그 근거를 저나 원희룡 장관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지금 말 끝이 흐렸잖아요. 주로 이제 주장이 강하시죠. 근거보다는. 네네, 주장이죠. 근데 주장이 어떤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서 대중들이 받아들이려면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게 더 좋겠죠. 근데 근거가 없다라면 그거는 약간은 퀘스천 한번 찍어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경제라는 것이 이제 후행성이잖아요. 그 후행성을 가지고 경제 이론을 만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계속 터지잖아요. 그 터지는 이유는 뭐죠? 지금 말씀드린 혹자들,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기득권들이 한쪽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경제 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결탁한 정치인들이 임차인,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명분화시키면서 기득권에 유리한 어떤 제도들을 던지면서 양극화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양극화가 많이 줄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 스미스도 얘기했거든요. 기득권들의
백성들을 코스프레라는 단어 안 썼지만 제가 의역을 하면 백성들을 코스프레하는 위하는 척하면서 하는 제도 개혁은 절대 철저히 감시해야 된다. 결론은 백성들만 피해를 본다. 그래서 제도를 기득권들이라는 표현을 안 했지만 이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제도를 던질 때 정말 면밀하게 비판하고 분석을 해야 백성들이 피해를 안 본다라고 아담 스미스가 얘기를 해놨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론을 맨날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지금 정부는 어때요? 너무 잘 보이게 하죠, 손을. 경제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경제는 자연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좀 자본주의 추앙하는 분들이 하신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아담 스미스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손을 그 몇백 페이지 책 속에 한 줄밖에 없는 걸 알아요. 그럼 나머지 줄은 다 어디 갔죠? 나머지 줄은 어떻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형태예요. 백성들을 위주로 가야 되고 이런 건데, 그분들은 또 그걸 빼먹고 이것만 활용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혹자들도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면 또 안티가 생기겠지만,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 짧은 생각에는, 이게 양극화가 자꾸 벌어지는 이유는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속성이 장단점이 있는데, 뭐, 기득권들이 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측은지심, 해외 사람들 말로 하면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알프레드 마샬이 얘기한 경제의 기본, 또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경제의 기본을 따랐다면 이렇게 안 됐겠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참 대단한 분 같아요. 이걸 다 예측을 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대가 발전되고 유튜브 덕분에 이제 공유가 되잖아요, 정보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행위들은 좀 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 그 다시 상승 반전이나 네. 이게 바닥이 나왔다고 좀 주장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목소리가 높아지신 게 규제 완화도 있지만 네네. 그 둔촌주공 있잖아요. 네네. 그 계약률이 한 50에서 70, 평균 60 정도 나와서 이 정도면은 괜찮다. 그래서 이 둔촌주공 그 계약률을 보시면서 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건 좀 네네. 어떻게 보세요? 좋게 보는 건 뭐 좋은 뭐 습성인데요. 일단 예를 들면 자기 자식이 학교에서 고문관이고 사고를 쳐도 그분이 그 자식을 미워하나요? 이뻐하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니잖아요. 약간 저 친구는 조금 케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잖아요. 객관성을 가진 입장에서 제가 말씀 올리면, 첫 번째, 강남 4구. 그죠? 우리나라에서 정말 1%만 산다는 그 지역에 일단 아파트예요. 뭐 현금 줍줍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네. 근데 왜 미분양이 났죠? 벌써 얘기가 딱 끝났잖아요. 그죠? 줍줍이면 물론 이제 무순위 청약하면 들어오겠죠. 네. 그럼 무순위 청약할 때 될 수는 있겠죠, 100%가. 그러면 그걸 알기 때문에 실수자들은 앞으로 오를 거라고 판단된다라면 빚을 내서라도 하겠죠. 근데 그 빚 내는 것도 풀어줬어, 정부에서. 근데도 안 했다는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우리가 미래에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판단되니까 지금 사도 내가 손해볼 일이 없다고 판단되겠죠. 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이 같이 움직이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계약률이 어떻게 될까요? 거의 100%죠. 네. 청약률은 당연히 100대 1이고. 네. 그런데 일단 청약률이 4대 1 수준 밑이었고, 처음에 규제 하나가 없었다면 계약률이 아마 5, 60%에 끝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77% 대환대출하는 거 PF 그 현장이 77% 계약이 돼야 계약금이 돈이 들어와야 그 돈이 빌렸던 돈을 일단 갚고, 그럼 공사를 할 때 중도금 들어오는 스케줄 맞춰서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지금 일단 펑크가 난 거예요, 70%면. 그럼 이게 성공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다만 더 미개하게 나올 수 있는데 선방했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이 현장에 선방을 겨우 했다라면 이거보다 입지가 떨어진 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앞으로 이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둔촌주공이 분양하기 전에 분양할 계획이 있는 단지들이 서울에도 한 2개가 있었고, 큰 데가 뭐 광명 이쪽에도 많았어요. 다 홀딩했습니다. 홀딩한 이유는 이 분양 결과를 보고 대처를 하려고 했겠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70%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강남이 70%? 그럼 저기는 예비 당첨자 맞추고 무순위 청약 현금 줍줍이 막 가산다고 하면 그래도
다 팔리긴 팔리겠구나. 여긴 그런데 그러면 거기보다 떨어진 입지와 만약에 높은 분양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분양하기가 좀 겁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방법은 뭐가 있죠? 분양가를 낮추든지 그렇죠. 뭐 답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현장들은 올려서 파는 게 좋은 건데 낮춰서 파냐 마냐를 고민하니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근데 거기서 버티는 부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미분양이 또 터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볼 때 다른 곳들도 미분양 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다른 곳은 줍줍의 영향이 좀 적잖아요. 그럼 집이 남아돈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2, 3년 뒤엔 집이 남아돌겠구나라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있으니 지금 집을 안 사면 더 싸질 수 있다라는 심리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방 압력이 더 강하겠죠. 네. 제가 볼 때. 저는 그쪽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혹자 그분들이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 10명이 있는데 집이 100개가 있으면 싸질까요? 비싸질까요? 집이 그렇게 남아돈다면 아무래도 싸야죠. 가격이 저렴해지. 그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집이 지금 길바닥에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만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어떤 형태에서 수요가 있는 것인데 그 집이 남아돈다 그러면 가격은 당연히 하방 압력이 더 강하겠죠. 네. 네. 그래서 둔촌조강의 결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현장에는 상당히 좀 압박을 줄 거다. 하방 압력을. 분양가 약간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둔촌주공 이제 계약 직전에 네. 그 이제 분양보증 PF 대출 관련해서 네. 이제 정부 측에서 이제 보증이 들어갔는데요. 그 정도 되는 상급 입지잖아요. 사실 상급 둔촌주공은. 입지.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입지가 상대적으로 외곽이라거나 네. 물량이 많은 지역이라거나 그런 쪽은 계약률이 정말 무순위 청약까지 가더라도 안 됐죠. 미분양이 날 거라고 예상하기가 정말 좀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 같습니다. 네, 보이죠. 예. 네.